대선이 열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요즘 이런 노래가 있답니다. 혹시 이 노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노래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게 요즘 개사가 돼서 허준배상이 어떤 노래로 지금 개사가 됐다는 얘기죠? 한번 해보세요. 두꺼봐 헌집 줄게 당권 줄게 총리 줄게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이런 두꺼비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해 드려도 될까요? 네. 준서가 준서가 당권 줄게 총리 줄게 후보 내놔라 이런 얘기가 지금 그래요? 설입니다. 그냥 이게 설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네네. 거고요. 오늘 발표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요.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여론조사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22일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재명 후보 48.1%, 김문수 후보 38.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9.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지지율 격차는 9.5%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주사 대비 김문수 후보는 3%포인트 오른 반면에 네. 이재명 후보는 2.1%포인트 하락한 결과고요. 네. 이준석 후보는 0.7%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네, 요건 이제 리얼미터 조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또 엠브레인 리퍼블릭, 케이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MBS 전국 지표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MBS는 4개 기관이 같이 조사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관이 4개 기관이 조사한 결과가 나온 건데 네.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0%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 49%였는데 3%포인트 떨어진 상황이고요. 김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 27%보다 5%포인트 오른 결과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 7%보다 3%포인트 상승한 결과인데요. 심지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접전을 벌였다라는 결과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한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지지하는 후보를 물어서 나온 결과인데요. 네. 이재명 후보 45.1%, 김문수 후보 41.9%로 집계가 된 거예요. 네. 격차가 3.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설명드리는 순간 우리 옆에 계신 김현주 평론가님 눈이 반짝반짝 했는데 일단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해보고요. 자, 그런데 앞서 얘기 잠깐 했는데 안진용 기자님, 두꺼봐 그 옛날 노래 있지만 요즘은 거기 앞에 준서가로 바꿔 부른다는데 그럼 뭘 준다는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자, 이 이야기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한 언론에서 김문수 후보 측의 이야기라면서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전공법으로는 이준석 후보와 연대를 도모하기 쉽지 않다면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최연소 총리 정도의 타이틀은 있어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또한 하버드 이공계 출신인 이준석 의원에게 과기부, 산업부 등을 전담시키고 김 후보는 외치에 집중하는 방식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겁니다. 다만 이건 당 선거대책위원회나 캠프 차원의 공식적인 추진 사안은 아니며 캠프 내 극소수 인사 사이에서 공유된 구상이라는 게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이 언론은 전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가볍게 들리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오늘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간 힘을 싣는 분위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 교체로 시대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국민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50세 미만으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40대 총리, 40대라는 거에 일단 많은 분들이 귀에 쏙 들어올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김묘성 기자님. 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40대 총리, 그러면 총리 줄게 후보다오 이준석한테 하는 말인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글쎄요. 지금 여기서 좀 짚어볼 부분은 네. 진정한 세대 교체라는 것은 사실
나이로만은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한번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한테 지금 총리 줄게 후보다오라고 한다면 이건 또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생각할지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정작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74세이기 때문에 너무 젊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아무튼 앞선 제안이 총리 제안이었다면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당권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제 개혁신당 이동훈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 SNS에 폭로 아닌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뭐라고요?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면서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 친윤계 인사이다라고 콕 집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라는 식의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것이라고까지 해석을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왜 이러는 걸까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분들은 한동훈이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 당권을 줄까 봐 노심초사한다.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는 거다라는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동훈 TMI입니다.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이고 지금 개혁신당 선대위 공보단장 맡고 있는데 김현주 평론가님이 보실 때는 저게 폭로라기보다는 저 개혁신당 딴에는 있는 사실을 그냥 밝혔다고 봐야겠지만 저게 신빙성이 있는 내용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준석 후보 본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본인의 아주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측에서 아마 단일화를 놓고 여러 접촉 시도 그리고 조금은 무리수에 가까운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느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쓴소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선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대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지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기도 하거니와 네. 스스로 어떻게 해서 자강을 해서 우리 후보가 국민들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골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단일화 네. 중요합니다. 단일화를 해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난 경선 국면에서도 경선이 화제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그 단일화를 놓고 온통 블랙홀처럼 그 이슈로 다 빨아들어간 네. 그런 과정을 겪었었고 또 이후에도 단일화를 빌미로 해서 경선에서 뽑힌 주자를 바꿔치기 하려는 그런 위헌적인 시도가 있었음에도 당원 여러분들이 이를 바로 잡아주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선을 목전에 놓고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그리고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한데 이와 같은 무리한 시도가 있었다면은 이것은 비판을 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또 그 목소리가 본인들 입에서 직접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좀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혁신당 측이 폭로란 단어까지는 쓰지 않더라도 개혁신당이 밝힌 내용입니다만 자기 당의 상황이 아니지만 민주당이 이 내용을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노골적인 후보자 매수로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후보자 매수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후보 자리만 양보받을 수 있다면 총리도 당권도 다 주자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오늘 당 대표직을 미기로 이준석 후보와 뒷거래를 시도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불상의 친윤계 인사를 공직선거법 후보 매수죄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 내용을 듣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허준 변호사님, 내 기억에는 1992년 대선 때도 당시 김대중 후보와 김종필 후보가 이른바 DJP 연합을 이뤘고 실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JP, 김종필 총리가 되지 않았나? 그럼 그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후보 매수인가?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은 후보자 매수제 카드를 검찰이 만지작거렸다는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었고 네. 이게 공직선거법상 후보를 사퇴시키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직을 주는 경우, 뭐 사전뿐만 아니라 당선된 이후에 주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본다고 하면 해당될 여지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후보자 매수죄로 처벌되지는 상황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DJP 연합 때뿐만 아니라 이게 문재인 안철수 그 연합 때도 한번 문제가 또 됐었거든요. 그때 중앙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 연합을 통해서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권한을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것까지 후보자 매수죄에서 얘기하는 어떤 공직이나 이 대가의 제공 이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해석이 나왔거든요.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전제하긴 했습니다만 네.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을 후보자 매수죄로 기소를 한다는 것에 대한 사실상의 어떤 현실적인 불가능함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연정이라든가 결선 투표제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 결집이 좀 최대한 폭넓게 보장돼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유권 해석을 이런 식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그렇기 네. 때문에 공직선거법 이 부분 좀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화,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를 향한 이 단일화 구애는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뉴스파이터 시작 전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략적 선택의 시간입니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단호합니다. 단일화는 없다고 역시 재차 선을 거는데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최명규 원장님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대선이 임박해서 단일화하게 되면 이준석 후보 자기가 해놓은 말인데 얼마나 민망할까 막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단일화를 하면 또 마음속으로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 나의 엄청난 걸 희생했어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본인의 민망함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저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현재 우리들의 상황 분석과 이준석님의 상황 분석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 다른 부분을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걸 보면은요. 네. 절대로 민망해하는 부분은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제 기억이 맞다면 김현주 평론가님이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나는 국대다, 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그 선발전으로 대변인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근거리에서 당 대변인 하셨으니까 지근거리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를 즉 정치인 이준석을 지켜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실제 진짜 단일화 없어요? 지금 오늘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자릿수로 발표된 그 조사들이 꽤 나왔거든요. 네. 두 자리에 인접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선거비용 보존이 10% 이상의 지지 그러니까 득표를 하게 되면은 절반을 보장을 받게 되고요. 15% 이상을 받게 되면은 전액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기 네.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뭐 단일화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네.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도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보다 본인은 더 단단하게 단호하게 이 단일화 시도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측에서도 뭐 당대당 서로 정책으로 협의를 하고 서로 상의가 돼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선거 국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마치 그 당권을 놓고 거래를 하는 듯한 그런 시도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호주머니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당권인데 이것을 만약에 어떤 거래 수단으로 놓고 그런 네. 야합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허주현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은 오늘로 대선이 12일, 열 이틀 남았는데 단일화한다고 그게 가능해? 아니 투표용지에 어떻게 되는 건데? 막 궁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화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 두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단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상당히 급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투표용지가 25일에 인쇄가 된단 말이죠. 그래요? 그러면은 인쇄가 되기 전에 단일화를 하면 후보 이름 옆에 붉은색 도장으로 사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쇄를 다 해버리면 그리고 나서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누군가 한 명이 사퇴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퇴를 했다는 걸 용지 자체는 표시를 할 수가 없고 그래요? 투표 장소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단일화했다는 것을 모르는 유권자들이나 누구로 단일화했는지 헷갈리는 유권자분들은 혹시나 사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투표용지 인쇄가 되는 25일이 단일화 골든타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 그렇군요. 지금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도 단일화지만 어쨌든 지지율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뭔가 원팀인 듯 원팀 아닌 원팀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행동 때문일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저 구태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한덕수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거면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고요. 우리의 진짜 보수 정치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십시오. 계엄이 계몽령이라든지 부정선거 밝히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 그런 얘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합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엄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망상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 그 이몽에서 깨어나고 진짜 현실 세계로 돌아옵시다. 사실 제 옆에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김현주 평론가님은 오늘은 뉴스파이터 출연 일정 때문에 이 한동훈 전 대표와 동행하지 않으셨지만 부산과 대구행에는 동행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저 상황도, 네, 네. 저런 상황도. 네. 오늘 뭐 청주는 못 가셨지만. 네네. 지금 저 발언, 지금 뭐 윤 전 대통령 그거 한 거 아니 절대 아니다. 그리고 차라리 민주당 가라. 이런 발언 진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이번 대선에 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리고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조기 대선이라는 점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 위헌 정당이니 뭐 여러 가지 오명을 뒤집어 씌우면서 어떻게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 이번 선거를 대하는 임하는 자세, 그러니까 대의 명분, 네.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명백한 자세를 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를 명백히 하고 그리고 온갖 구태 세력들과 내지는 극단적인 정치 세력 그리고 음모론을 주장하는 세력들과의 절연이 있어야만 네. 국민의힘은 더 못한다라는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대전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위험한 세상을 막아야만 한다라는 이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요 저 모습을 보고 민주당에서는 살짝 경계하거나 긴장할까요? 왜냐하면 저 모습을 김묘성 기자님 혹시 중도층들이 그래도 국민의힘의 민심과 부합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네, 맞는 말을 할 경우에는 맞는 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다만 앞에서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이 말을 화가 나서 하셨겠지만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여 본다면 민주당에서는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또 네. 해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맞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앞서서 한동훈 전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 윤 전 대통령의 그 영화관 행보에 대해서는 국힘 내에서도 굉장히 격렬한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네. 누가 좀 말려봐라. 재구속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국힘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의 요즘에 그 행보가 이번 대선에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수층 전반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번이 뭐 게임이다, 승패를 가리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나라의 운명에 걸린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국힘 내부의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유세 현장에는 앞서 화면에서 혹시 통해 눈썰미 좋으신 시청자분들은 보셨겠지만 이른바 친한계, 국민의힘 내부의 친한계 의원들도 같이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난 사람이 있다는데 대체 누굴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한 전 대표의 이 강원도 원주 지역 유세 현장 방문 예정이라고 전해졌었는데 반 이재명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몇 시간 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 전 대표의 이 원주 지역 유세 현장을 찾을 계획이었지만 일정상 불발됐다는 공식 입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 재방문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도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네. 어쨌든 만났다면 무슨 얘기를 오갔을까도 언론도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어쨌든 불발됐고 하지만 불발됐다고 영영 남은 열 이틀 동안 안 만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또 어떤 모습, 어떤 파괴력을 가질지는 따라부터 보고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지금 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신경전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사안이 있대요. 대체 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안동군 지통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위대한 대통령 대구 경북이 낳은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호남은 당이 주인이 아니라 호남 국민이 주인이죠. 이 전주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매우 많습니다만 2036년 하계 올림픽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선배 세대들이 가진 그 지혜와 해안들을 후배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족성도 좀 강화하고 일산 시민들이 더 큰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고향은 정말 위대한 도시입니다. 이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이 허준 변호사님 아니 대선 후보들이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각 지역 찾아다니고 어떤 기관 찾아다녀서 방문해서 유세 일정한 건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지금 이 영상 뭘 말하려고 보여준 거야 뉴스파이터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두 후보의 이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이후에 동선이나 아니면은 공약이 약간 시간차를 두고 묘하게 계속 겹쳐왔다는 거예요. 동선이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은 겹치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겹치지 않았는데 한번 따져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까지 겹쳐진 상황인데요. 네. 12일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에 두 네. 후보 모두 서울에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공약도 그때 AI 관련한 공약들을 내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둘째 날에 13일에 어디를 갔느냐. 대구 경북을 갔습니다. 어? 그리고 또 둘 다 대구 경북 쪽을 갔거든요. 그다음에 셋째 날은 부산과 경남 쪽을 또 같이 찾은 거예요. 지금 위쪽은 이재명 후보 일정이고 아래쪽 김문수 후보 일정인데 파랗고 빨갛고 지금 돼 있네요. 그렇죠. 네. 거의 지금 일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7일에 다시 어디서 마주쳤냐면
그 5.18 기념식을 전후하는 시점이었는데 아. 호남에 머무른 거예요. 광주. 광주에 같이 17일에 머무른 시점이 비슷했던 겁니다. 어머나. 그리고 19일에는 대한노인회를 둘 다 같이 찾았는데 어머나, 많고 많은 기후 단체도 있을 텐데 대한노인을 같이 갔네요. 같은 날. 네. 그게 심지어 2시간 차이밖에 안 났다는 어머나. 거예요. 방문 일정이요. 네. 그리고 경기 고양시를 시간차를 두고 또 방문을 했는데 네. 20일에는 이재명 후보가 고양시를 찾았고 오. 그리고 그 이튿날인 21일에는 김문수 후보가 고향에서 유세를 벌였다는 겁니다. 야, 대박 사건. 이렇게 저희가 이 그래프 표로 이 정리를 해드리니까 진짜 여러분들 진짜 많이 겹치네 그러실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동선 겹치는 것을 양 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일정을 보니까 우리 후보가 다녔던 동선 거의 비슷하게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따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세 일정을 트집 잡는 걸 보면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찔리는 것이 없다면 방탄 유리를 세울 일도 없고. 이것도 신경전이에요. 근데 여기에 최명기 의원님 이걸 내부에서 오늘 상대당 저기 간다면 이게 할 일은 없잖아. 이게 우연의 일치에 뭐예요? 우연의 일치보다 논리적 결과입니다. 5.18 기념식은 둘 다 가야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의 일정은 제일 먼저 픽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시작하는 것도 픽스가 된 거예요. 네. 이제 고정이 됐죠. 네. 그런 다음에 요새 AI 얘기 빼면 뭐 하겠습니까? AI를 얘기를 해야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오호.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부산과 이제 대구가 남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논쟁거리가 돼요. 왜 여기를 먼저 갔냐는 얘기를 드려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아하. 그런 다음에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민주당 후보이긴 하지만 본인의 고향이 저쪽이라는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어요. 어허,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호남 쪽에서도 이재명 후보한테 뭔가 딴 얘기를 갖다 이의가 제기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왜 우리한테 먼저 왔냐, 이거 없게 되는 거죠. 네네. 경기도 일정은 두 분 다 경기도지사니까 경기도 일정을 시작해야지요. 그 역시 위에서 아래로 가느냐, 아래에서 위로 가느냐가 있는데요. 위쪽에서 제일 큰 도시에 가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아래쪽부터 가게 되면 양쪽에 소득의 격차라든가 있는 경우에는 어허. 그 역시 또 말이 나오게 돼요. 네. 대한노인회는 제 예상에는 이거예요. 대한노인회 측에서는 네. 굉장히 중립적으로 보여야 돼요. 어허. 그래서 같은 날 2시간 간격을 두고 불렀을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 지금 최명기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논리적으로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어쨌든 각 당 후보가 동선 짤 때 각 캠프가 선대위가 뭔가 전략적으로 짤 거. 이게 우연의 일치고 오늘은 아침에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가보자.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대선 후보의 유세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짜여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건 뭐 당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그 메시지 자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떤 그 행로로 움직이느냐, 네. 유세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전략적으로 짜여지기 마련인데, 네. 근데 유독 이번에 12일 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연후에 네. 주요 새 후보가 전부 영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PK, TK를 네. 공략을 했는데 이 뜻은 지금 현재 보수 지지층에게 침투할 만한 여지가 우리 당에게 있다라고 공히 생각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TK를 포함한 영남 지역에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집도키를 먼저 사수하겠다라고 보수당에서는 그쪽으로 먼저 진격을 했을 것이고 네. 또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의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뭔가 여지가 있다. 우리가 침투해서 한번 보수 지지층을 끌어모아 보자라는 심산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 또 이제 부모님의 연고로 인해서 TK 쪽에 또 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보수 지지층의 표심을 네. 한번 선점해보자라는 전략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동선이 겹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도 지금 각 지역을 막 돌고 있잖아요. 전략을 짜서.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또한 정말 살뜰히 챙긴대요. 먼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언론에 의해서 네. 왜곡이 돼요. 제가 이 SNS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없으면 살아남았겠어요? 저 언론들, 저 왜곡, 가짜 정보에 저 옛날에 다 사라졌을 거예요. 가루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유는
그 아무리 해도 잘 안 먹히는 게 이게 저희가 직접 소통을 하기 때문에 네. 살아남는 제가 이 목숨줄이에요. 유튜브. 조금 들으면서 깔쩍지근한 게 언론들 이제 싸잡아 왜곡 언론들이 왜곡하는 싸잡아 했는데 어쨌든 조금 깔쩍지근합니다만 어쨌든 안진영의 무엇을 강조한 겁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예, 지금 소통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약간 소음처럼 들리죠? 네. 저게 지금 공보버스 아닙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동 중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보버스 안에 달리는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을 쪼개서도 지지자들과 라이브 소통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그때로 라이브 방송을 했지만은 어떤 연출보다는 즉흥적으로 방송이 이루어졌는데 네. 이번 대선은 다르다는 겁니다. 공식 선거 운동 개시 전에 직접 이렇게 달리는 스튜디오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 네. 온라인 유세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결과적으로 수시로 라이브로 대중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서 한때 아까 저도 기사 봤는데 이 뭐지? 한번 다 클릭하게 됐어요. 그 이별이 이별이겠습니까? 많은 정청래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정청래 의원 지역구 마포 을이잖아요. 홍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유세를 하는 동안 나는 광주 유세 중이었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홍대 유세를 마치고 근처에서 식사하신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그 식당에서 정청래 친구 이재명이라는 글귀가 담긴 사인을 누가 찍어서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넣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전화하기도 편하게 하기 어렵고 소주 한잔 하기도 어려울 테니 친구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면서 이제 이별 연습도 같이 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5년간 잠시 이별해도 좋으니까 대통령이 꼭 돼서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해서 좋은 나라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하는 글을 올려서 이별 아닌 이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김묘성 기자님 저게 몸을 낮춘 거예요. 허세예요. 뭐 거의 뭐 지금 거의 뭐 청와대 거의 문학까지 간 느낌의 지금 저 SNS는 개인적인 바람을 메모로 남겼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섣부른 낙관,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만함은 역결집이다라는 주의도 당내에서 있었거든요. 그만큼 사실 상대 후보의 어떤 심지를 건드리지 않는 것, 상대 후보의 지지자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네. 사실 투표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말 한마디에 뒤집힌 역사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진리를 어떤 후보든 간에 끝까지 좀 유념을 하셔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는 선거 운동복 대신 뭔가 이런 복장,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했다는데 먼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청년 우리 농업인들은 없는데. 이 향기가 엄청나게 줍니다. 모내기 향기. 도시락이 좋네. 옛날에는 나는 모내기 하면은 그 막걸리 바다 그러고 막걸리 받는 데가 저 우리 동네 없어가 저 밑에 동네 가서 막걸리 한 주전자 해가 오다 보면 배가 고파가지고 막걸리도 한 잔 잠깐 좀 먹기도 하고. 대선 표심의 농심, 이른바 농촌, 농부들의 마음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근데 어쨌든 여유로운 모습도 있지만 저 장면 보면 누가 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허준 변호사님. 박정희 전 대통령 모습 떠오르지 않으세요? 농업의 아들임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18년 동안 매년 모내기를 하면서 농부들과 같이 막걸리를 먹는 모습으로 유명했잖아요. 네. 선대위 관계자도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내면서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같이 막걸리 마셨던 곳이 이곳 경기도 일대 논밭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저런 어떤 향수를 자극하는 것도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략을 짰겠죠. 중요한 건 현재 유권자들의 마음, 정말 그 표심을 과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틀 동안 사로잡을지 뉴스파이터도 여러분과 함께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